왜군은 북진에서 동래부를 공격합니다. 동래도 부산진도 다대포도 모두 부산도시철도 1호선으로 연결되니 거리상으로는 왜군이 지하철 몇 정거장 걸어다니는 군사작전을 한 것이지만, 부산진은 동래 소속으로 근대와 개항해서 부산부로 독립하게 되고 일본인들이 많이 살게 되면서 부산이 점점 커지고 결국 1942년 동래군은 부산부에 흡수됩니다. 동래군은 매우 컸는데 경상 좌수영이 있던 수영구도, 해운대가 있는 해운대구도, 서평포 다대포가 있는 사하구도, 번화가인 서면도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동래군이었습니다. 참전자인 요시노 진고자이모는 기록에 어제 성보다 5배는 큰 성이라고 한 동래성이지만 전투는 역시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진고자이모는 동래성의 함락에 대해 적군 가운데도 무사다운 자들이 있어서 아군과 맞붙은 자들이 많았고 창을 들고 싸우는 자도 있었다. 대부분의 평범한 자들은 빌었지만 모두 베어버렸다. 여러 무사들도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두 부모를 살해당한 10살이 채 안 된 아이, 자식을 살해당한 노인이 허리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기어다니며 소리 지르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라고 묘사했고, 서정일기에도 3천여 명의 목을 베고 5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프로이스 일본사에서는 조선의 모든 성체보다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보이는 다른 성체라고 했고, 조선군이 2만 명이라며 화살들이 마치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또한 기왓장을 던지는 등 저항이 격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계책을 사용하여 뒤쪽 허리띠에 꽂고 다니던 깃발을 대나무에 높게 매달아 한 손으로 깃발을 펄럭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조준을 방해해서 화살을 빗나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로이스 일본사는 예수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가 당시에 써서 남긴 기록으로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임진왜란 기사의 경우 직접 경험이 아니라 기독교 참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앞선 기사에서 조선화포나 장비에 대한 묘사, 격렬한 저항에 대해선 참고할 바가 있지만, 조선군이 모두 가죽 갑옷을 입었다던가 1000개의 소용포라든가 2만 명의 병력이라든가 그대로 받아들여선 곤란합니다. 다만 깃발로 조선군을 교란시켰다는 이야기는 난중잡록같이 조선 기록에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날 날새일 무렵 적병이 대거 진격해 와서는 우선 허수아비를 만들어 붉은 옷에 푸른 건을 씌우는 한편 등에는 붉은 기를 지우고 허리에는 긴 칼을 채워서 그것을 긴 장대 끝에 꽂아 담 사이에 늘어놓자 성 안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도망치며 울부짖었으며 외적은 칼을 휘두르면서 마구 성 안으로 쳐들어왔다. 기왓장을 던진 이야기 역시 우리 쪽 문헌에도 있는데, 김상이란 사람이 마을 안악 2사람과 지붕에 올라 안악들이 기와를 깨주고 김상이 기와를 던져서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동래부 순절도에도 묘사되어 있어서 장부로서도 장하고 여자로서도 어찌 그리 기특한지 장부는 곧 김상이요 여인은 누구의 처이며 딸인지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라고 숙종 35년 동래부사 권희진이 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과연 누가 보고 누가 써서 남겼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라고 외치는 건 누가 봤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 기록 중에 알리바이가 있는 것도 있고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전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땐 알리바이가, 즉 신빙성이 확 올라갑니다. 한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 준비 단계에서 고려국 금제라는 것을 여러 다이묘들에게 누차 발급하는데, 금제는 하지 말라는 명령서로 발급 대상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에선 마을이나 사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침공군을 찾아가 재물을 바치고 금제를 발급받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고려국 금제 하나, 군대의 누구든 난폭한 행패 하나, 방화 하나,
백성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의 강요. 이런 것은 엄히 금하므로 이것을 위반한 자는 곧바로 죄를 물을 것임. 이미 조선을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지만 발급 날짜는 텐쇼 20년 1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금지의 내용을 다이묘들에게 보낸 문서에는 아예 백성들에게 한 푼이라도 뺏으면 목을 벤다는 개념인 이센키리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당초 방침은 큐슈와 똑같이 만든다는 일본 통일 전쟁 방식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세력 흡수를 전제로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전쟁 개시 직전까지는 조선이 일본의 길잡이를 할 것이라고 같은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으니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일찌감치 저 하늘 멀리 사라지고 동래, 부산의 대학살이 펼쳐집니다. 저항한 적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은 전국시대에 종종 있던 개념으로 나대기리, 미나고로시 같은 말을 쓰는데 특히 노부나가가 유명했습니다. 일본에서 히데요시는 쓸모없는 살상을 삼간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를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학살자로 기억하지요. 참고로 히데요시가 직접 지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히데요시 군의 최근 미나고로시는 1591년 쿠노의 마사자네의 난에서 쿠노의 성의 예가 있습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준다고 해서 쿠노의 성이 항복했는데 히데요시 정권의 진압군은 약속을 뒤집고 성안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부산과 동래의 학살에 대해 후쿠오카 여자원 대학의 사지마 아키코 교수는 임진왜란의 전투에서 학살이 행해지는 경향이 강한 것도 토요토미 정권이 조선 왕조와의 싸움을 외국과의 싸움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번 복종한 지역의 반란으로 취급한 것에 기인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지마 아키코 교수를 여러분들은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가수 김경호 팬으로 헤드뱅잉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시겠죠? 조선이 명나라와의 주선을 방해했다. 조선이 명나라로 가는 길잡이를 한다고 해놓고 배신했다. 이런 시각이 조선을 징벌한다는 조선정벌사관을 만들어내고 그 징벌, 정벌이란 측면에서 초기의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면적인 학살은 정유재란 때의 일입니다. 히데요시는 조선을 흡수해서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니까 조선의 백성들을 다 죽여봐야 자기 손해죠. 옛날의 농사라는 건, 쌀이라는 건 지난 석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으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는데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정유재란 때는 그것이 다 파탄났기 때문에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래부사 송상현 역시 왜군을 맞아 의연하게 자기 소임을 다합니다. 갑옷 위에다 조종의 공무에 입는 조복을 입고 부채에 외로운 성 다른 희미한데 대진의 구원병은 오지 않네. 군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워라 라고 써서 집안 노비를 통해 아버지에게 보내고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발과 송상현은 비슷한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발휘하의 군관이 도망칠 것을 권하자 정발은 웃으며 나만은 죽을 뿐이지 어찌 도망을 가겠느냐. 나는 이 성의 귀신이 되고자 한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거라. 하니 사졸 모두 울면서 떠나는 자가 없더라. 민순지의 임진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섬의 외인 평성관은 일찍이 동네에 왕래하면서 송상현의 대접을 후하게 받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그가 먼저 들어와 손을 들고 옷을 끌며 빈틈을 가리키면서 피하여 숨도록 하였으나 송상현은 따르지 아니하였다. 적이 마침내 모여들어 생포하려고 하자 송상현이 발로 걷어차면서 항거하다가 마침내 해를 입었다. 선조 수정실록 선조 25년 4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제조 본방지 같은 사료에선 외인의 이름만 평조익으로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충과 효를 강조했던 이념의 국가 조선왕조이지만
임진왜란 초기 조선의 관리와 양반들은 임금님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어 왜군이 초고속으로 한양에 입성하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 부산을 지킨 세충신은 중과부적의 상황에서도 용맹하게 싸워 조선의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 동래에서 전사한 언양군수 조영각도 목숨을 바쳐 책임을 다한 경상도 지역의 관리입니다. 울산군수 이연함은 동래에서 싸운 것까지는 좋았지만 포로가 되었다가 왜군이 조정에 보내는 강화회담 요청 서찰을 받고 풀려났는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서찰을 전하지 않았으나 역관 경응순이 포로로 잡혔다가 또 다른 서찰을 받고 풀려나면서 들통이 납니다. 선조 수정실록에는 소 요시토시의 가로 야나가와 시게노부가 송상현의 죽음을 애도하여 관을 구해 성 밖에 묻고 편마를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의 문헌에 이런 왜군도 그 충을 기려 장사를 지냈다는 일화들이 종종 보이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측은 굳이 그 사실 여부를 따지고 들거나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로 적으로 만나 멋지게 싸우는 이야기를 찬미해왔고 이미 같은 나라가 된 이상 조선군의 분전은 신민으로서 바람직한 예였으니까요. 그럴진데 여기서 우리는 누가 충신이고 용감한 사람인지 누가 배신자이고 비겁한 자인지 꼭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경상좌수영의 좌수사 박홍과 경상우수영의 우수사 원규는 적을 앞에 두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영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과부적이므로 장비를 파괴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맞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꼭 보태야 하는 점은 왜군은 모두 같은 날 상륙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산진과 동래부의 함락은 제1군 18,000여 명이 먼저 나타난 것으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조선함대의 위력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죠. 원균의 경상우수영은 조선의 수영 중 가장 규모가 커서 전라좌수영과 우수영을 합친 것보다 많은 전선이 있었고 편제상으로 1만여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경상좌수영의 규모도 그에 필적했으니 그 두 수영의 병력만 합쳐도 고니시군과 맞먹는데 그만한 병력이 실제 했든 안 했든 그만한 대군이 왜군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자진해서 해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 시대의 전시수상으로 국정을 맡아보았던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한 말입니다. 불행히도 경상도 지방의 바다와 육지를 담당한 장수들은 하나같이 겁쟁이였다. 바다를 지키던 좌수사 박홍은 단 한 사람의 병사도 동원하지 않았고 우수사 원규는 거리는 좀 멀었다 하더라도 많은 배를 거느리고 있었다. 적 또한 여러 날에 걸쳐 들어왔다. 우리 측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 위협을 했다면 적들은 뒤에서 공격해올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쉽게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병사들은 멀리 적이 보이기만 해도 피할 뿐 싸우지 않았다. 원균이 100여 척의 전선과 화포를 모두 바다에 가라앉혔다고 징비록에 적고 있고 조선왕조실록은 박홍이 수영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라도 그 시대에 상륙하기 전에 갑자기 바다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원균처럼 어리석은 짓은 안 했겠죠. 원균은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자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TV에도 자주 나오는 부산진 순절도, 동래부 순절도 두 그림에는 빽빽히 상륙하는 왜군과 성을 둘러싼 왜군의 모습, 그에 맞서 용감하고 처절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중 동래부 순절도 왼쪽 상단에는 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경상좌병사 이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각은 울산에 있는 경상좌병영에서 달려왔지만 부산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겁먹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대장이니까 바깥에서 협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산역에 진을 친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송상현이 남아서 같이 지키자고 이각에게 간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선조 수정실록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지역 대장이라는 자의 추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각은 소산역에서 박홍과 합류했다가 다시 울산병영으로 도망칩니다. 당시 울산병영에는 인근 고을의 병력이 모여 있었는데 동래성에서처럼 성 안팎에서 호응하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각은 본영에 돌아와서도 성을 지킬 계획은 하지 않고 밤에 그의 첩을 내보내면서 창고에 간직해둔 무명 1,000피를 가져다 주어 함께 싣고 가게 하고 그도 역시 새벽을 틈타 도망하니 우리 병사가 크게 무너지고 적병이 몰려들어 왔으나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역시 선조 수정실록의 이야기입니다. 이각은 나중에 임진각에서 도원수 김명원을 만나 성을 버리고 도망친 죄로 참수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도망쳤는지, 누가 자기 임무를 다했는지, 누가 목숨 바쳐 애국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진의 정발, 다대포의 윤흥신, 동래의 송상현, 부산에선 이 세 충신을 기려 부산 곳곳 마침 도시철도 1호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동상을 세워두었습니다. 마치면서 사족을 달면 제가 떠드는 임진왜란 이야기에서 어떤 전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건 요 정도가 최대급 분량입니다. 저한테는 명량이 분량상으로는 제일 길 겁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 부산 출신 연예인을 유독 좋아하듯이 사심이 들어간 결과이기도 한데 부산과 동래 정도면 양국 사료의 분량이 많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를 누가 봤다는 건지 애매한 게 역사의 기록인데 작은 근거를 가지고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하면 거기엔 뇌피셜이 들어가고 틀린 이야기가 들어가고 저도 이번 영상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검토하다가 뒤늦게 찾은 오류를 급하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뇌피셜로 채우면 오류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이야기 중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학자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보다 가방끈도 짧기 때문에 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많은 사료를 전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저의 평가와 제 시각이 들어갈 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터넷을 뇌피셜로 채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화랑 역사를 구분 못하고 뒤섞죠. 역사랑 일화를 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도 문화산이 정치산이 관심 없는 전쟁사 오타쿠인 겁니다만 전투 말고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될 뿐이죠. 저는 장사가 목적도 아니고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는 게 오히려 장사 포인트겠죠.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그게 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참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뇌피셜로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상대국인 일본의 이야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긁어드리는 독설 아케치가 되겠습니다.